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의 세계적 위상 강화. 2. 향상된 공격 능력. 3. UAE의 훌륭한 제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세계적으로 KF-21 전투기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F-21은 최첨단 기술들을 통해 이전에는 상상도 못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세계적인 항공기 산업에 대한 대담한 도전으로 국가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KF-21은 뛰어난 스텔스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적의 레이더 탐지를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비행과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고급 자동 제어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KF-21을 적과의 전투에서 뛰어난 기동성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KF-21은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장착하여 공중, 지상, 해상 전투 상황에서 모두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의 제트 엔진과 다른 첨단 기술들을 결합한 결과로 KF-21은 무풍 보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KF-21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국가들이 KF-21을 도입하거나 협력 개발을 위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항공기 산업에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연구개발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보여주며 현재 우리 KF-21 전투기가 각종 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고 있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기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 실전 배치를 위해 KF-21 전투기의 비행 성능 시험은 거의 매일 이뤄지고 있으며 초기 계획대로 모든 테스트에서 순항하면 KF-21은 2026년부터 우리 하늘을 지키게 됩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초음속 비행까지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KF-21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KF-21 전투기의 국산 무장체계 능력입니다. 기존 공군 주력 전투기였던 F4와 F5 등은 미제 무장을 사용했으나 KF-21부터는 국내 기술로 만든 무장을 탑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KF-21은 무장 확장성을 고려해 유럽과 미국 무장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KF-21에 탑재되는 유럽의 무장들 역시 미국 항공기에도 운용될 수 있도록 개발돼 사용에 문제가 없죠. 현재 KF-21 체계 통합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내년 최초 발사 비행 시험을 위해 항공전자 통합 시험을 수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KF-21 전투기는 이사 레이더와 다양한 항전 장비의 운용 시험을 거쳐 본격적인 항공무장 개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군의 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폴란드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군사무장 필요성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국내 무장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산 전투기와는 달리 우리 마음대로 국산 무기에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KF-X 개발 사업 발표 초기에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진행된 것인데요. 이는 국산 항공무장을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독립성과 자긍심을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KF-21 전투기는 우리나라의 무장 기술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국방 분야에서의 자립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방산업체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무장 능력을 확장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해 일정 차질 없이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KF-21의 블록 1단계에서부터는 알크크는 향후 추가될 무장 통합을 고려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내년 상반기 예정된 무장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F-21 전투기의 강력한 무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작년부터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며 국산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천룡의 관통탄두를 핵심으로 적용하여 확산탄, 고폭탄, 활주로 파괴탄 등을 차례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800km라는 장거리를 달성하기 위해 엔진과 유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첨단화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미사일이 극초음속으로 개발될 거라는 계획입니다.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관통 폭발력과 정확도가 높은 공대지 미사일까지 갖춘다면 KF-21의 상품 가치는 더욱 치솟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는 적 전투기를 먼저 보고 먼저 쓸 뿐 아니라 800km 밖 지상지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면 가히무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장개발 사업은 KF-21 전투기의 전투 역량을 대폭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며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 KF-21 전투기의 무장개발 사업은 공동 개발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 국가는 UAE라고 밝혔는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UAE 측이 한국의 무기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무함마드 아흐메드 알보아르디 UAE 국방특임 장관은 아부다비의 UAE 국방부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해 양국 국방과 방산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추진할 과제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은 UAE와 무기 공동 연구 및 생산, 개발을 논의한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최근 개최된 UAE에서 열린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인 2023 이덱스의 국내 방산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이 바로 KF-21 전투기에도 적용될 국산 무장체계였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중동 지역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UAE는 카이에 먼저 연락해 다목적 수송기와 관련하여 협력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K방산 위상이 진짜 높아졌다는 게 체감이 된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으며 앞으로도 중동에서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 양해각서를 작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한 무기체계의 소요를 파악하고 공동 연구가 가능한 분야를 식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그간 특수전 훈련 및 연합훈련, 인적교류 확대, 상호 교육훈련 참관 등 군사교류 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앞으로 공동 관심사인 사이버, 우주, 과학화 훈련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인기와 드론 탐지 레이더 기술 문제에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첨단 군사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선 방산협력 증진 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양측은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했는데요. 양측은 미래 첨단 무기 기술 협력 강화 방안 연구력을 완료했으며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방산기술, 교류 및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양측은 서로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첨단 무기체계 공동 연구 개발 및 제3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협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양국 간 MOU 즉 양해각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UAE 측도 한국의 방위산업이 성장 중인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차후엔 진전이 있는 방향으로 돌릴지 기대가 됩니다. 만약 진척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많은 이점이 있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일단 현재 추세대로면 국방비 지출 세계 12국가며 이는 GDP 대비 약 2.7% 정도입니다. 또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양의 탄약을 수출하는 나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은 과거부터 수많은 분쟁과 전쟁의 역사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뛰어난 성능을 가진 무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현재까지도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는 건 안타깝긴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및 발전은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지금 내전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인구수와 막대한 부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로 상호간 이득이 되는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 전차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구식 소련제 전차와 레오파르트2 A사급 전차가 대거 소모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국방비 증액에 맞물려 최신 전차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빈틈을 대한민국과 독일이 노리고 있는데요. 만약 대한민국이 유럽 방산 시장에 진출을 시작한다면 신흥 강자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독일도 유럽에서의 안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차 시장 독점이 필수적인데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고작 이 정도 협박에 물러설 의지의 대한민국이 아닌데요. 대한민국의 전차 포업권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육상,
군사 기술력과 관련된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국산 1500마력급 변속기의 자체 개발 성공 뉴스입니다. 이로 인해 K2 흑표 완전 국산화가 초읽기에 들어섭니다. 즉 이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독일 변속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 수출 휘방에서도 자유로워졌는데요. 이제는 독일의 지리적 이점을 제외하면 정말 실력 대 실력으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전차포 업권에서 시작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 K2는 이미 130mm 업권이 가능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굳이 시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전 세계 최초로 전차 현수장치에 ISU 유기압 서스펜션을 탑재한 K2는 130mm 활강포의 반동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포탄의 무게 증가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데요. 애초에 업권을 계획하고 자동장 전장치를 탑재해서 탑승 인원을 줄였고 내부 공간 확보와 동시에 포탑 무게 증가 문제도 최소화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K2를 통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130mm 업권을 시도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단 한 번의 도약으로 동세대 전차와 초격차를 벌리기 위함입니다. 마치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세계 어떤 전투기도 흉내낼 수 없는 F-22의 성능처럼 확실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활강포 아무리 구조가 간단하고 개발 난이도가 낮다고 해도 무턱대고 140mm 전차포를 개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이미 1980년대 140mm 활강포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뛰어들었던 모든 국가가 결국은 포기를 선언했을 정도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140mm 활강포의 무지막지한 반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당장 대한민국부터 K2 개발 초기 단계에서 140mm 활강포를 장착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ISU 유기압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음에도 기동 사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장애 불안전 연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20mm 활강포를 탑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는 비단 한국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4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도 극복할 수 없는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일례로 MGCS 프로젝트 일환으로 개발 중인 프랑스의 아스칼론 신형 전차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우선 장점만 살펴봤을 때 아스칼론의 140mm 주포의 화력은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수치상으로 아스칼론의 140mm의 주포 포구 에너지는 20mj에 달했는데요. 일반적으로 120mm 전차포가 12, 14mj, 125mm는 13, 15mj인 걸 생각해보면 대략 1.5배 화력이 증가한 셈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650mm 두께의 장갑 관동이 가능한 120mm 주포와 날탄에 비교해보면 무려 975mm까지 관통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저 희망편에 불과합니다. 곧 140mm 주포의 치명적인 단점이 발견된 건데요. 지금 거리에서 140mm 주포의 타격력은 의심할 수 없지만 평균 교전거리인 2km를 상정했을 때 공기저항으로 인해 실제 표적 도달 에너지가 사실상 7, 8mj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도 러시아 T-14 아르마타의 측면 장감을 상대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됐지만 전장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늘 완벽한 조건이 맞춰질 수는 없는데요. 만약 피탄 각도가 어긋나거나 정면 장갑에 직격했을 때는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무기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신뢰도를 장담할 수 없는 건데요. 한마디로 드리는 노력에 드라마틱한 타격력을 뽑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140mm 활강포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 말씀드린 KF-51과 마찬가지로 아스칼론 또한 심각한 탄약 적재 문제가 예상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아스칼론의 포탄은 길이 1.3m에 무게는 약 35kg에 달합니다. 전에 사용하던 120mm 포탄과 비교해보면 길이는 약 30%, 중량은 70% 이상 증가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 140mm 활강포의 반동을 억제할 추가적인 현수장치와 포미장치를 고려하면 전차 내부의 탄약 적재 공간은 더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140mm 전차포는 위력 달성에는 모든 자원을 집중한 나머지 운용이 곤란할 정도로 비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 140mm 전차포도 대한민국이 만들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후발주자인 만큼 기조 벼서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바로 K2 전차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신형 K3 전차에 탑재될 140mm 전열화포입니다. 전열화포는 내건과 장약의 연소에너지와 함께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기에너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기존 화포와 같은 구조를 가지면서도 레일건처럼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을 모두 챙길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장약 불완전 연소를 아크에 의해 생성된 플라즈마를 통해 완전 연소에 가까울 만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장약에 들어가는 화약은 연소 반응과 연소율을 높이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수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mm 활강포는 들어가는 장약에 비해 포탄을 밀어줄 충분한 약실 압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열화포의 특징으로 인해 마구잡이로 장약을 때려 넣지 않아도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례로 전열화포의 추정 포구 속도는 무려 1.7km, 2.5km/s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 속도면 포탄이 포물선 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만 무려 640km의 최대 사거리와 320km의 유효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 계산에 의한 산술적 수치로 실제 포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외부 요인과 직사로 사격하는 전차의 특성상 그만한 거리를 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K2 흑표 전차에서 사용되었던 120mm 활강포의 K279 날탄의 포구 속도가 최고 1.7km/s라는 걸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속도임에는 분명한데요. 더군다나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에든 40mm 전열화학포 개발도 완료 단계를 목전에 둘 만큼 상당한 기술을 축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전열화학포 또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전기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레일건에 비해 1호에 불과할지라도 부수적인 장치가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K3에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 힙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지금까지 대부분의 무기 체계처럼 APU를 탑재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전기 생산을 의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처럼 140mm 전차포를 보류시켰던 과거 대한민국의 결정은 그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이 보전진을 위한 일보트였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고집이 결국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 전차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순간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대한항공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땅콩 모양 사건을 일으킨 여객 운수 전문 업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항공은 한국 최고 수준의 항공 기술력을 보유한 방산업체이기도 합니다. 땅콩 때문에 국민들에게 욕을 하도 먹다 보니 이를 갚기라도 하겠다는 듯 2010년대부터는 방위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때로부터도 10여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KF-21을 개발하면서 한국 항공 기술력의 대명사와도 같은 존재가 된 카이와도 엎치락뒤치락하는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고정익기와 회전익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카이라면 대한항공은 무인기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대한항공이 최근 또 새로운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인 사진이 유출되어 화제인데요. 그 예상 성능이 동구권의 최첨단 전투기라고 하면 가장 먼저 꼽히는 러시아의 수-57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방산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부터 항공기 창정비나 부품 생산 등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항공기를 부품 단위에서 조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KF-570호의 면허 생산을 도맡아 한 적도 있죠. 200대가 넘는 F5 도입품 중에서 3할 정도를 대한항공이 생산했고 오형령 MD나 OH-6OP 블랙호크 등 헬기의 면허 생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항공산업 업체들이 통폐합을 거치며 카이로 재탄생할 때에도 대한항공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카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골랐습니다. 그 뒤로 초기기를 포함한 대형 항공기의 성능 개량 사업 등을 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다가 2010년대쯤부터 새로운 방향성을 잡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인기였습니다. 대한항공은 공군 중고도 무인기 무하부의 체계개발, 육군 및 해병대의 4단급 무인기 듀어지 체계개발 등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무인기 방면의 기술력도 다져왔죠. 그리고 이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쿠스 X, 일명 가오리 X의 체계개발 수주전에서 카이를 제치고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가오리 X를 점점 최적화된 형상으로 변경해왔고 작년에는 그 최종적인 형상을 방산 박람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해당 형상을 바탕으로 그 실물 동체를 조립 중인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통해서 대한항공이 가오리 X의 최첨단 스텔스 기술을 접목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 아예 안 잡히거나 어떤 레이더에도 전혀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흔히 일컬어지는 스텔스 성능은 군용 레이더에 흔히 사용되는 대역의 전파만 회피할 수 있으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파 반사로는 보이지 않는 스텔스계 가시광선 반사까지는 막지 못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군용 주파수 대역이 아닌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한 아무리 스텔스기라고 해도 탐지되기 마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권 국가들은 이에 착안해서 이사 레이더의 기술을 응용해 군용 대역이 아닌 저대역 전파로도 적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저주파 스텔스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던 미국의 최신 스텔스 폭격기 B-21은 이러한 저주파 레이더마저도 회피할 수 있는 광역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기 개발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역 스텔스 기술을 한국이 대체 어떻게 손에 넣은 것인지 몰라도 대한항공이 조립 중이던 가오리 X 역시 이 광역 스텔스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북권 국가들은 벌써부터 광역 스텔스가 서방 무기에 쩍 깔려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첨단 항공병기인 수-57 전투기,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만큼 완전 스텔스 능력을 지니고 있고 수-52 시리즈 특유의 뛰어난 기동성 역시 그대로 갖췄을 것으로 기대받았는데요. 이러한 장점들도 가오리 X 앞에서는 무색한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수-57은 그런 성능들을 실제로 갖추긴 한 것인지 꾸준히 의심받아오기도 했죠.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는 어이없는 경위로 스텔스 성능에 대한 기밀까지 유출돼버려서 이러한 의심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들키고 말았습니다. 수-57의 기밀이 유출된 것은 놀랍게도 밀리터리 멀티플레이 게임 워 썬더의 유저 커뮤니티였습니다. 여기서 ZV-52인치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러시아 전투기와 미국 전투기의 성능 비교를 주제로 한 논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할 증거를 대려고 그만 기밀 문서를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지보12인치가 공개한 문서에는 수-57의 아시즈 값과 미그 29 레이더 속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정보는 모두 국가 차원에서 극비로 다뤄지는 최고 기밀 사항입니다. ZV-52인치는 이 문서를 공개하면서 기밀이 해제된 전투기 매뉴얼 문서가 출처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커뮤니티 관리자는 게시글을 빠르게 삭제 처리해버렸죠. 사실 워 썬더의 커뮤니티에서는 잊을만 하면 군사 기밀이 튀어나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에도 F-16과 암램 대공 미사일에 대한 기밀이 담긴 문서가 공개된 적이 있었고 작년에는 중국의 대전 차탄에 들어가는 텅스텐 관통자의 구조에 대한 문서와 영국의 이 전차의 포탑 선회율이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워 썬더 커뮤니티 관리자는 매번 게시글을 삭제하며 빠른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이 정도로 화제거리가 되는 정보들은 이미 다른 유저들에 의해서 아카이브 기록으로 보관되어 유포되게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이 중에서도 가히 특종급 거물 정보였죠. 미그 29의 레이더 속성만 해도 러시아의 적국 입장에서는 정찰기와 전자전기 등을 수십 번씩 출동시키면서 목숨을 걸고 수집해야 하는 고급 정보입니다. 레이더 속성을 알고 있으면 전자전기의 제밍포드를 이용해서 일정 공역 내에 미그 29 레이더를 전부 먹통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수-57의 아시즈 값은 이보다 더합니다. 스텔스기의 아시즈,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은 해당 스텔스기의 약점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텔스기가 레이더에 전혀 잡히지 않고 뿅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레이더 전파를 맞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반사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기수의 바로 맞은편 정면에서의 아시즈가 가장 작고 반사 면적이 넓고 음기구와 엔진이 함께 노출되는 측면에서의 아시즈가 가장 크죠. 이 아시즈 값을 분석하면 해당 스텔스기를 상대할 때 어느 위치로 파고들어야 쉽게 라곤이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기반으로 라곤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곧 존재의 스텔스 형태, 아시즈가 될 유출은 치명적입니다. 미그 29의 경우는 그래도 레이더 속성을 변경함으로써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지만 아시즈는 전투기 자체의 형상에서 비롯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대볼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공개된 문서를 바탕으로 수-57의 스텔스 성능을 비교 분석해봤더니 의외로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까지 들켜버렸습니다. 4가지 주파수 대역으로 측정했을 때 중국이 F-35를 베껴 만든 J-20보다도 수-57이 그래프에 훨씬 크게 포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수-57의 아시치가 1제곱미터에 달한다는 루머는 꾸준히 있어왔는데요. 이런 루머는 F-22랩터의 아시지가 0.0001M2 이하라는 것이 흔히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무리 그래도 미국과 어깨를 견주던 러시아가 만든 5세대 전투기인데 그렇게까지 형편없는 성능일 리가 없다는 논리 하에 반박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로된 기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해보니 이 루머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57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연이은 폭로로 인해 그 성능에 대한 의심과 우려가 많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던 유럽 전문가들은 푸틴이 수-57에 투입을 꺼렸던 이유가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성능과 실성능의 격차가 심하고 격추라도 당했다가는 그 기술마저도 유출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57의 생산량은 지금까지도 고작 10대에 불과하고 구소련과 러시아가 만드는 무기가 의뢰 그래왔듯이 처음 만들어서 선보이는 한2 대만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나머지는 엉망이라는 공식만 또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수-57이 내세울 것은 수-52 시리즈의 계보를 타고 내려오는 뛰어난 기동성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마저도 이제는 무색해져 버린 게 공중전의 트렌드가 무인기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신속한 기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크게 2가지입니다. 기체의 내구성과 파일럿의 안전이죠. 전투기가 과격하고 급박한 기동을 했을 때 보통은 기체 어딘가가 망가지거나 안에 든 파일럿이 기절해버리게 마련입니다. 기체의 내구성의 경우는 그래도 소재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게 되었지만 파일럿의 육체에 가해지는 부담은 조절할 방법이 없죠. 그런 관점에서 가오리 X와 같은 무인 전투기는 파일럿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말 그대로 기체 내구성의 한계까지 기동할 수가 있습니다. 수-57의 스텔스 성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켜버린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동력에서마저 상대가 안 되는 무인 전투기의 존재가 악몽과도 같을 것입니다. 물론 무인 전투기의 효용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도 일찌감치 알아보고 개발에 나선 상태이지만 한국이 벌써 앞서 나가 시제기 조립 단계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세계 각국에서는 큰 자극을 받은 상황입니다. 가오리 X의 예상 배치 시는 2030년대. 하지만 이런 속도라면 더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무인 전투기가 공중전을 호령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